전 세계가 지금 이 금속 막대 2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마존 4개국 동시 품절. 최신 아이폰도 한정판 스니커즈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무게 30g, 길이 23cm의 차가운 금속, 한국의 쇠젓가락입니다. 런던의 10대들은 콩자반을 집으며 환호하고 파리의 미슐랭 식당에선 포크 대신 쇠젓가락을 달라는 요청이 쏟아집니다. 손가락에 쥐가 나고 음식을 떨어뜨리면서도 그들은 왜 이 불편한 도구에 열광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현상을 추적하던 영국의 한 PD는 한국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DNA 그 자체다. 50개국을 취재했던 그를 침묵하게 만든 30g의 무게감.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탁, 통통.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뭔가 작은 게 튀어다니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이로 딸아이와 친구들의 비명 같은 환호성까지. 참다 못해 거실 문을 열었더니 5명의 소녀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반짝이는 쇠막대기 2개로 접시 위에 콩과 사투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콩 하나를 집어 올리면 난리가 나고 떨어뜨리면 소파 밑으로 대굴대굴. 저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물었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딸이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진짜 이것도 몰라. 유럽 전체가 이거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캠벨입니다. 올해 58살이고요.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 PD로 30년째 일하고 있죠.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 문화부터 북극 이누이트의 생존 방식까지 제가 카메라에 담지 않은 문화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면 딸 에밀리 때문인데요. 이 녀석이 12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거실, TV를 점령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였어요. K-팝이라는 음악이 있고 드라마가 꽤 재밌다더라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 제가 그날 토요일 저녁 거실 바닥에 쭈그려 앉게 됐습니다. 에밀리가 쇠막대기를 제 손에 쥐어줬거든요. 아빠도 해봐. 진짜 어려워. 저는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의 나라에서 태어나 58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동양의 식사 도구라지만 대영 제국의 신사가 쇠막대기 2개를 못 다룰 리 없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시도. 콩을 향해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집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들어 올리는 순간 콩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힘을 좀 더 줬더니 콩이 반대쪽으로 날아가 에밀리 친구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전부 실패했어요. 소녀들이 깔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쯤에는 손가락 사이가 뻐근해졌고 7번째에는 검지에 빨간 자국이 생겼죠. 10번째 시도에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콩 한 알도 옮기지 못했어요. 에밀리가 킥킥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포크 가져다 줄까? 58살 BBC PD가 16살 딸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야 매달 바뀌니까요. 지난달엔 물병 뒤집기였고 그 전엔 뭐 다른 게 있었겠죠. 한두 주 지나면 사라질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재에 앉아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코리안 챕스틱스를 검색한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마존 UK에서 한국 쇠젓가락 판매량이 전년 대비 수백 % 폭증했다는 기사가 가장 먼저 떴어요. 파리의 한식당들이 쇠젓가락 요청에 대응하느라 추가 주문을 넣고 있다는 소식, 베를린과 밀라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대서양 건너 뉴욕 맨해튼에서는 한식당마다 점심시간이면 이 쇠젓가락을 쓰려는 미국인들 때문에 웨이팅이 생기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죠.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수많은 문화 현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구 하나가 대륙을 넘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K-팝이 음악을 바꿨고
K-드라마가 스토리텔링을 바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밥상 문화까지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니요. 흥미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작 식사 도구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포크와 나이프로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에서 온 저로서는 쇠막대기 2개에 전 세계가 열광한다는 게 조금은 우습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큐 PD의 본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직감이었죠. 중국도 젓가락을 씁니다. 일본도 젓가락을 쓰고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 것만 이렇게 난리일까요? 중국 음식점은 수십 년 전부터 런던 곳곳에 있었고, 일본 라멘집도 소고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서재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또 넘기며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박혔거든요. 왜 한국만 쇠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BBC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샵샵 챕터 2 왜 한국만 쇠인가?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동료 해리엇을 붙잡았습니다. 해리엇, 점심에 나 좀 따라와. 어디요? 차이나타운이랑 소호, 그리고 뉴몰든까지 돌 거야. 해리엇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점심시간에 3군데를요? 무슨 일인데? 젓가락 때문이야. 해리엇은 제가 미쳤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30년 동안 같이 일한 사이입니다. 제 눈빛이 진지하면 일단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차이나타운의 중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거렸죠. 50대 중국인 주인 리 씨가 우리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길이 25cm쯤 되는 대나무 재질이었죠. 가볍고 끝이 뭉툭했습니다. 리 씨에게 물었어요. 이 젓가락 왜 이렇게 긴 건가요? 리 씨가 큰 원탁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큰 테이블에 요리를 가운데 놓잖아요. 멀리 있는 거 집으려면 팔을 뻗어야 하니까 길어야 해요. 그리고 볶음 요리가 기름지잖아요. 나무가 기름을 잡아줘서 미끄러지지 않고요. 합리적이었습니다. 음식 문화에 맞춰 진화한 도구였죠. 해리엇이 마파두부를 나무 젓가락으로 편하게 집어 먹으며 말했어요. 이건 나도 할 수 있네. 두 번째는 소호의 일식집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자 40대 일본인 주인이 짧은 나무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20cm 정도였고 끝부분이 바늘처럼 뾰족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거죠? 주인이 생선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생선이요. 살 사이사이에 가시가 있잖아요. 뭉툭하면 가시를 못 빼요. 뾰족해야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죠.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밥그릇을 들어서 입 가까이 대고 먹으니까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어요. 역시 합리적이었습니다. 해리엇이 연어회를 뾰족한 끝으로 깔끔하게 집어 올리며 감탄했죠.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됐어요. 중국은 편의를 위한 설계, 일본은 정교함을 위한 설계. 각자의 식문화에 맞춘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이유가 있겠지 싶었어요. 어쩌면 그냥 나무보다 쇠가 튼튼하니까 골랐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단순한 이유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뭐, 대단한 철학이 있겠어? 세 번째, 뉴몰든의 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 한인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동네죠.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50대 한국인 여주인이 테이블에 쇠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집어들었죠.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고 형태가 독특하게 납작했어요. 중국 것, 일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나무 젓가락은 없나요? 제가 묻자 여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무요? 안 돼요. 우리 음식은 나무 쓰면 안 돼요. 왜요? 여주인이 부엌 쪽을 가리켰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빨간 찌개가 보였습니다. 저거 보여요? 김치찌개예요. 뜨겁고 국물이 많죠. 나무 젓가락으로 저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무 틈 사이로 국물이 스며들어요. 고춧가루 물이 들어서 빨갛게 변하고 냄새가 배고 세균이 생기죠. 몇 달 쓰면 썩어요. 여주인은 쇠젓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요, 끓는 물에 삶으면 끝이에요. 냄새도 안 배고 색도 안 변하고 깨끗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깨끗해야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멋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생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피로보다 청결함을 택한 거죠. 저는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은 무겁고 미끄러운 노쇠 막대기로 콩을 짚는 신기한 손재주를 가졌다며 경악했다고 적었어요.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서양인들이 이 도구 앞에서 혀를 내둘렀던 겁니다. 식사도구 역사상 가장 이질적이고 위험한 물건. 남들은 가벼운 나무로 편하게 먹을 때 한국인들은 왜 굳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는 고통을 감수하며 쇠를 고집해온 걸까? 비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였어요. 중국은 편의를 택했고 일본은 정교함을 택했으며 한국은 위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불편한 도구를 만들어냈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걸 고집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깐깐함이었다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해리엇이 물었습니다. 올리버, 표정이 심각한데요? 편집장한테 가야 해.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아. 젓가락 하나 때문에 서울까지요? 이 안에 내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어. 편집장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편집장이 서류 위로 시선을 들어 저를 봤죠. 30년차 PD가 젓가락 하나 들고 아시아까지 날아가겠다고. 이건 젓가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이고 역사이고 아마 과학까지 연결될 겁니다. 제가 30년간 만든 다큐 중 가장 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집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이야. 빈손으로 돌아오진 마. 저는 그날 바로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샵샵 챕터 3 서울. 남대문의 70년 장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두 가지였습니다. 속도와 깨끗함이었어요.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커피 한 잔 들고 느긋하게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뛰다시피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바닥에 휴지 한 장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수준이었죠. 이 나라의 첫인상은 빠르고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식기를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둔 터였죠.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했어요. 식기를 파는 구역을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골목을 3번쯤 꺾었을 때 유리 진열장 안에 쇠젓가락 세트가 수십 개 놓인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 한국어 메모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쇠젓가락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적어간 종이였죠. 할머니가 종이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어로 해요. 요즘 외국 손님이 하도 많아서 좀 배웠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도 되겠냐고 여쭙습니다. 할머니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녹화 버튼을 누르고 물었어요. 할머니, 이 가게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요? 제가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50년 됐죠. 원래는 시아버지가 하셨어요. 시아버지 때부터 치면 70년은 넘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숫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런던의 가게들은 10년만 버텨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한자리에서 70년이라니요. 할머니, 혹시 나무 젓가락도 파세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나무요? 여기 한국이에요. 나무 젓가락은 중국 사람들이나 쓰지. 톤이 단호했어요. 제가 왜냐고 묻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본 살다 왔거든요. 처음에 나무 젓가락 쓰겠다고 했어요. 3달 만에 포기했죠. 왜요? 된장찌개 매일 먹으니까 나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색도 변하고 나무 틈새에 낀 국물이 안 빠지거든요. 결국 우리 집 쇠젓가락 쓰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센데요. 맵고 뜨겁고 냄새 강하고 나무가 그걸 어떻게 버텨요. 쇠는 달라요. 끓는 물에 한번 삶으면 첫날 그대로예요. 냄새도 안 배고 색도 안 변하고. 그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한테 깨끗한 걸로 먹여야 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가족한테 깨끗한 걸로 먹여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도구이기에 손가락의 피로보다 청결함을 택한 거죠.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젓가락 한 쌍을 꺼냈습니다. 색이 어둡고 묵직했어요. 스테인리스의 차가움과는 다른 세월이 담긴 느낌이었죠. 이건 뭔가요? 노쇠예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60년은 됐을 거예요. 60년 된 식사 도구라니. 저는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봤습니다. 묵직했어요. 아직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쇠는 안 죽어요. 삶고 닦으면 첫날 그대로예요. 나는 이걸 또 우리 며느리한테 물려줄 거예요. 한 세대의 정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도구. 그 말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옛날에는 더 대단했어요. 왕이 쓰던 건 은이었거든요. 은이요? 네. 은으로 만든 수저요. 누가 음식에 독을 타면 은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왕이 밥 먹기 전에 수저 색깔부터 확인했대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도구에 목숨을 건 거예요. 양반들도 따라하고 서민들도 따라하고 깨끗하게 먹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자존심이에요. 독을 감지하는 수저. 수백 년 전에 이미 금속의 성질을 이용한 안전장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영국 왕실에는 독을 감지하는 시종이 있었지만 한국 왕실에는 독을 감지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왕실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할머니의 식탁까지 내려왔다는 것,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할머니가 제 등 뒤로 말했어요. 젓가락은 무거운 게 좋은 거예요. 오래 가니까. 저는 방금 산 노쇠 젓가락 한 쌍이 담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묵직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빨갛고 뜨거운 국물이 펄펄 끓었죠. 쇠젓가락으로 두부를 집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뜨거운 국물, 이 강렬한 양념. 나무가 버틸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어요. 쇠젓가락을 쓱 닦아내니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그 인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빠르고 깨끗한 나라. 그 깨끗함이 밥상 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쇠로 만든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놨을까요? 잡기 편하게 둥글게 만들면 될 것을. 왜 굳이 손가락이 아프도록 납작한 형태를 고집한 걸까요? 샵샵 챕터 사납작한 쇠의 비밀. 한옥에서 풀리다.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골목을 걷는데 주변의 고층 빌딩과 기와지붕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수백 년 된 건축 양식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죠. 사전에 예약해둔 한옥 체험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60대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 선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오늘은 전통 밥상 차리기를 배워보실 겁니다. 박 선생은 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옥 부엌은 낮은 곳에 있었어요. 옛날 한국 집은 부엌이 낮고 방이 높아요. 그래서 밥상을 차리면 들고 방까지 걸어가야 했죠. 그가 작은 밥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네 발이 달린 낮은 상이었고 그 위에 그릇 3개와 젓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안방까지 옮겨보세요. 저는 밥상 양쪽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엌에서 마루로 나가려면 문지방을 넘어야 했거든요. 발을 올리는 순간 밥상이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위에 놓인 젓가락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밥상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어요. 박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건 연습용 둥근 젓가락이에요. 진짜 한국 젓가락이었으면 안 굴렀을 거예요. 두 번째 문지방에서도 밥상이 기울었고 둥근 젓가락은 또 굴러갔습니다. 세 번째 문지방을 넘을 때는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안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겨우 10m 정도 거리였는데 말이죠. 박 선생이 설명했어요. 옛날 한국집은 문지방이 많았어요. 방마다 있었죠. 하루에 3끼 밥상을 나르면 문지방을 10번도 넘게 넘었어요. 박 선생이 서랍에서 진짜 한국 쇠젓가락을 꺼냈습니다. 납작한 형태였죠. 밥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살짝 기울여 봤어요. 둥근 젓가락은 바로 굴러갔지만 납작한 젓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납작하니까 밥상에 착 달라붙어요. 바닥과 닿는 면이 넓어서 마찰력이 크거든요.
저는 두 젓가락을 번갈아 만져봤습니다. 둥근 것은 밥상과 점 하나로 닿았지만 납작한 것은 선 하나로 길게 닿아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물리학이 숨어 있었다니.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납작한 쇠젓가락을 밥상 위에 올렸어요. 부엌에서 안방까지 왕복했죠.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밥상이 기울었지만 젓가락은 끄떡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오후에는 근처 전통공방을 방문했습니다. 70대 장인이 직접 쇠젓가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는 쇠막대를 불에 달궜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르자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했죠. 땅, 땅, 땅. 규칙적인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쇠막대가 조금씩 펴졌어요. 둥근 막대가 점점 납작해졌죠. 이게 방자 기법이에요. 두들겨서 펴는 거죠. 두들길수록 쇠 조직이 치밀해져서 더 단단해져요. 장인이 식히고 다시 달구고 또 두들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 후 2개의 납작한 쇠젓가락이 완성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50년 넘었어요. 기계로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두들긴 게 더 튼튼해요. 50년 넘게 한 가지 일만 해온 손. 이 나라는 젓가락 하나에도 장인 정신을 담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생을 위한 금속 소재 선택, 밥상을 나르는 생활 양식에 맞춘 납작한 형태, 그리고 두들겨 만드는 방자 기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지구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잡기 힘들며 가장 미끄러운 납작한 쇠젓가락이 탄생한 겁니다. 불편함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 영국인으로서의 우월감 같은 건 슬슬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밥 먹는 도구 하나에도 이런 깊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도구를 매일 쓰면 사람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샵샵 챕터 5 뇌가 폭발하는 30g.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넓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뇌과학 연구소가 나왔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연구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 운동과 뇌 발달의 상관관계, 젓가락 사용이 아동 두뇌에 미치는 영향. 제가 궁금해하던 주제들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40대 후반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였어요. 악수를 청하며 물었죠. 쇠젓가락 써보셨어요? 연습 중인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식사 도구니까요. 그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쪽에 커다란 기계가 있었어요. C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부분에 혈류가 몰리는지를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컬러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비였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많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시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계 안에 누워 머리를 고정하는 장치를 착용했어요. 약간 답답했지만 참을 만했죠. 첫 번째 실험은 나무 젓가락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공을 젓가락으로 짚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가볍고 편했습니다.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됐죠. 10분 후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수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세요. 뇌의 운동 영역 일부만 활성화됐죠. 여기 빨간 부분이요. 범위가 좁습니다. 두 번째는 쇠젓가락이었습니다. 다시 기계 안에 들어갔어요. 손에 쥐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무겁고 미끄러웠죠. 같은 동작을 했지만 훨씬 더 집중해야 했어요. 너무 세게 쥐면 공이 튕겨나갈 것 같았고 너무 약하게 쥐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밀리초 단위로 손끝 압력을 계속 조절해야 했죠. 10분이 지날 때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기계에서 나오자 이 교수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흥분한 눈빛이었습니다. 보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두 번째, 뇌 스캔 이미지는 놀라웠습니다. 빨간 부분이 첫 번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었어요. 나무 젓가락은 운동 피질 일부만 작동했어요. 하지만 쇠젓가락은 운동 피질 전체가 켜졌고 전두엽까지 활성화됐습니다. 전두엽은 계획하고 조절하는 영역이에요. 거기다 손에까지요. 손에는 정밀한 움직임을 담당하죠. 수치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47%요. 거의 1.5배입니다.
같은 동작인데 도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드문 일이에요. 이 교수가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호문클루스라고 불리는 뇌지도였어요.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가 그려낸 것인데 뇌의 운동 영역에서 손과 손가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었습니다. 다리나 몸통 전체보다 손 하나가 뇌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이었죠.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국 아동들의 미세근육 발달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평균 18개월 빨라요.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협력이 뛰어나죠. 그게 쇠젓가락 때문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명확해요. 한국 아이들은 보통 4, 5살부터 쇠젓가락 연습을 시작하거든요. 매일 새끼마다요. 이 교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나에 손가락 관절 30개와 미세근육 60여 개가 동원됩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 두뇌를 발달시키려고 쇠젓가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라고 준 건데 결과적으로 매일 고강도 뇌훈련이 된 거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세끼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년. 21,900번이었어요. 2만 번이 넘는 뇌훈련을 의도하지 않고 해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미끄러운 쇠막대기로 반찬을 짚기 위해 끙끙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매일 하루 3번씩 치러진 고강도 두뇌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은 젓가락을 쓰는 동아시아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었겠죠.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려고 비싼 교구를 사주고 특별한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밥상 위에 이미 세계 최고의 두뇌 훈련 도구가 놓여 있었어요. 매일 세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불편한 도구가 훗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원동력이 될 줄은 아마 이 도구를 처음 만든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내일은 수원으로 갑니다.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하러요. 샵샵 챕터 6콩을 짚던 손끝이 반도체를 만들다. 수원까지는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깨끗한 도로가 스쳐 지나갔어요. 목적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관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전시하는 공간이라고 들었죠. 입구에서 50대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삼성 반도체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BBC에서 오셨다고요?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주제가 뭔가요? 쇠젓가락입니다. 김 부장이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슬며시 웃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우리 회사 초창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가 저를 전시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1980년대 공장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여성 작업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사진 앞에 멈춰 서며 말했어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반도체는 초정밀 기술의 결정체다. 농사나 짓던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국내에서도 비웃었어요. 김 부장은 옆 벽에 걸린 확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반도체 칩 내부였어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금색 선들이 회로를 연결하고 있었죠. 와이어 본딩이라는 공정입니다. 칩 안에 회로를 금실로 이어붙이는 작업인데 이 금실 굵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이야 기계가 하지만 초창기에는 전부 사람 손이었습니다. 현미경 보면서 하나하나 연결하는 거죠. 힘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불량이에요. 그런 작업을 할 사람이 있었나요? 경험자가 없었을 텐데.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숙련공이 전무했죠.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독특한 실기 시험을 도입했어요. 그가 전시 캐비닛 안에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각자 앞에 작은 그릇 2개와 쇠젓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쇠젓가락으로 콩을 한쪽 그릇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시험이었습니다. 옮긴 개수가 곧 점수였죠. 첨단 기술 회사 입사 시험이 콩 옮기기였다고요? 김 부장이 웃었어요. 당시에도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대요. 근데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미끄러운 쇠젓가락으로 작은 콩을 정확하게 집어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미경 아래 금실도 다룰 수 있다는 걸요.
시험장에는 쇠젓가락끼리 부딪히는 딸깍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의 작업 숙련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쇠젓가락으로 콩을 나르던 바로 그 감각으로 현미경 아래 금실을 연결하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베테랑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가 벽면의 통계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1985년 불량률입니다. 한국 공장 0.3%, 일본 0.8%, 미국 1.2%. 3배에서 4배 차이였어요. 40년 전 세계가 비웃었던 그 나라가 밥상 위에서 단련된 손끝 감각 하나로 반도체 품질 세계 1위를 찍어버린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어릴 때부터 매일 밥 먹으며 했던 쇠젓가락질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이 될 줄은요. 전시실을 나오기 전에 김 부장이 한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수상 기록이 정리돼 있었어요. 대한민국 종합우승 19회. 19회예요?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2위 국가랑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외국에서는 한국이 외계인을 데려다 쓴다는 농담까지 나왔죠. 기계를 깎고 용접하고 회로를 조립하는 모든 정밀 작업에서 쇠젓가락으로 단련된 한국인의 손기술을 당해낼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된 밑거름에는 분명히 밥상 위에서 단련된 그 30g의 쇠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으로 58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밥상 위의 혁명으로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냈어요. 포크와 나이프로 세계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던 제가 이 납작한 쇠막대기 2개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관을 나서며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요즘도 정밀한 작업은 결국 사람 손이에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끝나갑니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차례였죠. 샵샵 챕터 7 BBC가 전한 30g의 비밀. 런던으로 돌아온 날, 히드로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하게 보이던 런던 거리가 달라 보였어요. 식당마다 포크와 나이프가 세팅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죠. 일주일 내내 쇠젓가락만 잡고 있었더니 포크가 너무 쉽게 느껴졌습니다. 찌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관절 30개와 미세근육 60여 개를 동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한국 어땠어? 저는 캐리어에서 남대문 할머니에게 산 쇠젓가락 세트를 꺼내 딸에게 건넸어요. 이거 50년은 쓸 수 있대.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었습니다. 와, 진짜 한국에서 산 거야? 틱톡에 올려도 돼? 다음 날부터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찍어온 영상 분량만 40시간이 넘었어요. 남대문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 한옥 문지방 위에서 꿈쩍 않던 납작한 젓가락, 페마라이. 화면에서 빨갛게 폭발하던 제 뇌 이미지, 삼성 역사관의 흑백 사진들. 하나하나 다시 보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다큐 경력에서 이렇게 확신이 든 소재는 처음이었거든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60분짜리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드는데 보통 2달이면 충분한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 장면 한 장면에 공을 들였죠. 제목을 정하는 데만 일주일을 썼습니다. 12개 후보를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건 이거였습니다. 30g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도구의 비밀. 방영일은 목요일 밤 9시 BBC 추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편집장이 그 시간대를 내줬다는 건 기대가 크다는 뜻이었죠. 방영 당일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에밀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화면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다큐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떨리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다큐는 제가 에밀리의 쇠젓가락 챌린지를 목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새 식당을 돌며 한중일 젓가락을 비교하는 장면. 서울 남대문 할머니와의 대화. 한옥에서 밥상을 나르는 실험. 페마라이 앞에서 제 뇌가 폭발하는 장면. 그리고 삼성 반도체 역사관까지. 마지막 나레이션은 이랬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행했던 젓가락질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한 매일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고 불편한 도구가 5천만 국민의 두뇌를 깨웠고 그 손끝에서 반도체가, 스마트폰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방영이 끝나기도 전에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Korean Chopsticks가 올랐어요. 한국이 왜 반도체 강국인지 이제야 이해됐다. 당장 쇠젓가락 주문했다. 우리 애한테도 시켜야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다음 날 아마존 UK에서 한국 쇠젓가락 판매량이 하룻밤 사이에 전주 대비 3배로 뛰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반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방영 일주일 후 옥스퍼드 대학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쇠젓가락을 두뇌 트레이닝 도구로 활용하는 브레인 챌린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캠브리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공학과 학생들이 정밀 작업 훈련 전에 쇠젓가락으로 워밍업을 한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유럽 각국 미디어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에서도 제 다큐를 인용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런던에 사는 한국 교민들의 것이었습니다. 한 교민이 BBC 홈페이지에 남긴 댓글을 읽는데 목이 메었어요. 20년째 런던에 살면서 왜 쇠젓가락을 쓰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한국 문화라고만 답했는데 오늘 이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이런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니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졸지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물었대요. 내 아빠가 그 젓가락 다큐 만든 사람이야. 에밀리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했죠. 아빠, 나 덕분에 이 다큐 만든 거잖아. 내가 챌린지 안 했으면 아빠 평생 몰랐을 거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K-팝과 K-드라마의 나라 정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이 다큐를 만들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매일 새끼 밥상 위에 놓인 그 납작한 쇠막대기 2개에 있었다는 것을요. 샵샵 챕터 8 쇠젓가락의 무게. 다큐가 방영되고 나서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점심을 쇠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BBC 사무실 책상 서랍에 남대문에서 산 쇠젓가락을 넣어두고 점심시간마다 꺼내 썼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올리버, 아직도 그거 쓰는 거야? 해리엇이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뇌 훈련이야. 하루 3번은 못하니까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한 달쯤 지나자 해리엇이 슬그머니 제 옆자리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 살까? 다음 주에 해리엇 책상 서랍에도 쇠젓가락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달에는 편집팀 토마스가, 그 다음에는 카메라 감독 제임스가 합류했죠. 반년이 지나자 사무실 공용 냉장고 옆에 쇠젓가락 세트가 1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여기저기서 딸깍딸깍 금속 소리가 들렸어요. 1년 전 에밀리의 거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죠. 처음 석 달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샐러드를 집어 올리다 책상 위에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손가락 사이가 빨갛게 눌려 자국이 남았어요. 5달째쯤 되니까 파스타 면을 감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포크 없이도요.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점심시간, 저는 드디어 콩을 집었습니다. 접시 위에 병아리 콩을 쇠젓가락 끝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1년 전 거실에서 10번을 시도해도 튕겨나가기만 하던 그 콩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에밀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에 다시 가볼래? 에밀리가 소리를 질렀죠. 진짜? 한국? 가자. 크리스마스 방학을 이용해 둘이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다큐 PD가 아니라 그냥 아빠와 딸로서요. 남대문 시장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좁은 골목, 빼곡한 가게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하는 그 북적거림. 골목을 3번 꺾어 그 가게 앞에 섰을 때 유리 진열장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어요. 같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시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BBC 아저씨잖아. 저는 웃으며 인사했죠. 할머니, 또 왔습니다. 에밀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번엔 딸을 데려왔어요. 이 녀석이 쇠젓가락 챌린지를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에밀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예쁘다. 젓가락질 할 줄 알아? 에밀리가 가방에서 자기 쇠젓가락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쇠젓가락 한 쌍이었어요. 1년 전 보여주셨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과 비슷한 색이었지만 이건 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직접 골라놓은 거예요. 잘 쓰세요. 50년은 갈 거예요. 묵직했습니다. 스테인리스와는 다른 노쇠 특유의 따뜻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저는 연신 고맙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외국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가게를 나와 에밀리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그 젓가락 진짜 50년 쓸 수 있어. 할머니. 시어머니 것이 60년 됐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한테 물려줘.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에밀리와 마주 앉아 쇠젓가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1년 전에는 두부 하나 집기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미끄러운 콩나물도 제법 집어 올릴 수 있었죠. 에밀리도 꽤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챌린지로 시작한 게 1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쇠젓가락을 내려놓고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쉰개국을 다니며 수많은 문화를 촬영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생존 도구도, 일본 장인의 칼도, 이탈리아 가문의 와인잔도 봤어요. 하지만 30g짜리 쇠막대기 2개만큼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응축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고작 젓가락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영 제국의 후예가 동양의 식사 도구에 감동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30g의 쇠막대기는 제가 30년간 촬영한 그 어떤 문화유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적응해내고 지구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도구조차 내 몸의 일부처럼 만들어버리는 한국인의 끈기와 적응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위생을 위해 무거운 쇠를 택했고 가족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으며 그 불편함이 매일의 훈련이 되어 세계 최고의 손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서울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기내식이 나오자 포크를 옆으로 밀어놓고 가방에서 할머니의 노쇠젓가락을 꺼냈어요. 무겁고 미끄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신기한 듯 쳐다봤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년 전에 저도 저런 표정이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쇠젓가락을 쥐어주며 제대로 잡아라 하시던 그 잔소리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겁고 불편한 쇠막대기가 우리의 두뇌를 깨우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 새끼, 평생을 함께한 그 30g의 도구가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비밀 병기였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그 비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쇠젓가락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